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요구하는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총 세 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교육과정 전체에서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태도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기능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지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은 요 세 가지입니다. 태도라는 건 얼마나 그 과목을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이렇게 솔직히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지필고사는 이걸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걸로 대신하는 걸로 교육과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필고사에서 평가하는 건 기능과 지식인데, 기능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할 수 있니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을 주고 이 문제 상황의 특성을 본 다음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에 실제 그걸 수행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 역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비문학 독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국어는 최종적으로는 비문학 독서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암기만으로 해결이 되는 여타의 영역과는 비할 바 없이 결국은 주어져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의 특성을 보고 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가에 대한 글 쓰는 방식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개념을 추상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합해서 그걸 이해했다면 그렇게 이해된 개념들 사이에 수직 설명관계도 따져야 되고 복잡하죠.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서 자기가 이해한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수능에서는 독서가 승부처가 되고 있고 사실 이건 2017학년도 독서 지문부터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은 대부분은 2년 전에 그 만료일력 그때 수능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료일력 문제 31번 문제 그걸로 평가원이 집중포화를 맞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전전의 시험이었던 2017학년도가 진짜 답이었습니다. 그때 추론적인 영역에서 콰인이라는 철학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반추동물의 저는 수가 아닙니다만 반추동물의 밑 속에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겠니라는 정보량을 폭발시키는 글이 나왔고 그 다음에 2700자짜리 글이 나오면서 공식을 그러니까 말로 텍스트로 이루어진 공식을 직접 6개 정도를 학생들이 적은 다음에 그걸 변형해서 문제에 풀어야 되는 보험 지문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확실하게 정해진 게 독서는 절대 지식을 담당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무조건 정보를 준 다음에 니들이 직접 할 수 있냐?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공부하고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재수종합반에 지금 담임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해보면 야, 너 그 작년에 몇 등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 내신 보고 뭐 이러다 보면 중학교 때까지 최상위였던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 있는데 고2부터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공부를 곧잘 하던 학생도 고등학교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가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애초에 선행에 많이 노출되고 선생님들이 이거만 해오면 돼 하면서 프린트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 풀면 돼 하면서 일주일에 선생님들도 도저히 그렇게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이만큼씩 되는 것들을 주면서 계속 연습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개념들이 문제 속에 있으니 그냥 기계적으로 아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만 알고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되거든요. 교육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초등학교 6년이고 중학교 3년이고 고등학교 3년입니다만 실제 교육과정은 2년씩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9학년하고 10학년이 하나예요. 즉 중3, 고1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갈 때가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보다 과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 말씀 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고2, 고3이 되면 그때는 이제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안 나요. 그러다 보면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확인하게 되죠. 자기가. 그러다 보면 왜 이러지 처음에는 당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더 열심히 암기하려고 들죠. 왜냐면 여기 지식은 알고 있는 일을 묻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적인 공부법이 알고 있는 일을 늘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고2부터는 절대 알고 있는 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나의 내용이 어디에도 들어가야 되냐면
문법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식에서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음운 변동이라는 게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 중에 하나니까요. 뭐 눈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쌓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은 눈길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건 경찰에 신고하는 거 말고 신발을 신고입니다. 그러면 신고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이것의 음운 환경을 놓고 보면 니은과 기역이 만났을 때 뒤의 기역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기역을 만났을 때 뒤의 기역이 된소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들은 어떤 음운 변동일까요? 같은 음운 변동일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음운 변동입니다. 위에 것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첨가에 해당하고요. 밑에 것은 이건 된소리 대기라고 해서 무엇에 해당하냐면 교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법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유사해 보이는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다른 것. 요걸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눈길이라고 신고가 나오면 아 이거는 첨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고가 나오면 아 이건 교체야 라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 암기한 이 예들이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내신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바꾼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담길 그리고 여기에는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다만 지금은 부모님들도 바로 보시면 바로 유사성이 있으니까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같네라고 바로 말씀하시지만 시험 같으면 이걸 제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요것만 주어지면 순간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제 말씀이 들리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면 습관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알고 있나를 볼 때도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와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부분이 같이 결합되는 게 문법의 최종적인 지점인데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형 방식이 그냥 문법 개념 설명만 듣고 여기에 얘는 뭐다 그러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눈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손으로 쓰는 게 그리고 입으로 말하면서 쓰면서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암기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장기 기억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험 칠 때 되면 불안하고 또 얼마만큼이 사라졌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업을 듣고 다시 외우게 되는 거예요. 놓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을 잡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수업에서 포인트를 맡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를 최종적으로 얘기하려면 여기 눈길과 신발을 신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이 단어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눈과 길이 합쳐진 합성을 하는 개념이라서 분명히 이건 서로 이질적인 두 개의 형태소를 합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드나 첨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된 소리가 된 거예요. 문법적으로 따지면 중세국어에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관용격조사 시옷이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관용격조사 시옷을 쓰지 않으니까 요건 사라지고 다만 그 언어 습관으로서 여기에 된소리를 남기는 게 있어서 실제 의문의 기수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건 첨가로 치는 겁니다. 반면 이건 뭐냐면 신발을 신다의 어간 이것이 니은으로 끝났고 그리고 뒤에 미가 처음에 기역으로 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니은이 뒤의 기역을 대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교체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교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첨가와 교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판단하려고 하면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 두 단어 사이에 어떤 환경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문적 환경과 형태소 환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외워야 돼요. 그러려면 형태소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형태소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형태소가 실제 무엇을 문장 속에서 또는 단어 속에서 갖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했다면 눈길이라는 단어와 신고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네? 왜? 형태소 환경이 다르니까. 제 말씀 이해되시죠? 즉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니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근본적인 지식을 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전문적인 문법 예를 드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는가를 물어보면, 사실은 이건 그 개념이 갖고 있는 내포적 의미와, 항상 문법 처음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양분되죠. 이거 문법 시간인지 철학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프린트 나눠주고 여기 나오는 현상이 뭐니까 외우라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법 자체를 가르쳐줘야지 다음에 아이가 그냥 자기가 공부했던 프린트를 보고 읽어보면 아 이거였구나 기억이 나고,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보면 내가 공부하고 외웠던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쓰면 될까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냥 문제는 풀리는 거거든요. 제가 재종반에 있다 보니까 재종반 선생의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덜 귀찮게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300명이 넘거든요, 재종반에서.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3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작업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아이 계속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2시간 100분 동안에 제가 받는 아이가 한 20명 가까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바쁠 때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커피숍 가가지고 수업 준비하고 여기다가 제자리에다가 개점 휴업 중 이런 거 적어놓고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봐서 재종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그냥 수업 중에 설명한 걸로 끝내고 지들이 알아서 공부하다가 오는 걸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업 진행이 처음에는 되게 느려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뭔가 당장 써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약간의 지지부진한 개념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를 붙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지금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을 안다는 건 내포와 외연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의 개념,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을 안다는 건 먼저 인간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 말을 한다. 인간은 뭐 사고를 한다. 그리고 인간은 뭐 동물들과는 다른 군집이 아니라 뭐 사회를 이루어 산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 특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언급했던 특성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내포적인 의미예요. 개념적인 의미인 거죠. 사실 개념이라고 썼지만 실제 개념적인 의미라는 건 내포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인간의 외연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쟤가 인간이야. 쟤는 백인이고 황인이고 흑인이야. 그리고 쟤는 남자고 여자야. 그리고 뭐 쟤 인간 이놈 인간 아닌 걸도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인간인 것과 인간이 아닌 걸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을 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외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설명 방법을 고려했을 때 내포적 의미로 얘기하는 건 정의와 분류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 인종이나 성별은 뭐가 되냐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예시 쪽에만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린 학생들일수록. 왜? 그냥 이 예시를 외우면 문제에서 해결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외우라는 예시를 정말로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주더라도 아이들은 생각까지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면 내가 외웠던 거니까 해결되지. 그러면 자기는 다 알고 이걸 완벽하게 수행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예시가 어떤 내포적인 개념에서 파생된 어떤 용어나 개념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요 예시가 아닌 다른 예시를 가지고 가져오면 이것이 연결고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법 문제를 봤을 때 도대체 이 문제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 읽게 되거나 결국은 고민 끝에 찍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우선 첫 번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추상구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상을 안다는 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안다는 거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을 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이들은 똑같이 이 구체가 여기 나오는 예시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보는데 사실은 추상화시킨 개념으로서 문법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고 눈길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환경이라고 하는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 잡혀 있으면 너무나도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개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봤을 때 실제 고난도 문제는 어떤 특정 단원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단원 같아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단원에 다른 개념이 섞여 있고 실제 선지를 판단할 때 그 다른 단원에 숨겨져 있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코 지금 말씀드린 F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계속 이를 집어주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만에 끝낸다는 걸 오만한 말씀 맞는데요.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은 덜 하러 옵니다. 그건 제가 임상적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덜 옵니다 확실히. 그리고 뭔가 어디 가서 문법에서 조금 내가 좀 알게 되었다면서 어깨에 힘주는 경우가 조금씩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있습니다.